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종성이 만들어진 원리, 중성이 만들어진 거, 그리고 중성과 관련된 이제 팔정성법 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종성부형 초성의 규정, 그리고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글자를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될지에 관련된 부서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성조 언어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방점을 통해서 표현했는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중성자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중성자 역시 이제 기본자를 만들었어요, 먼저.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역시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초성을 배웠을 때처럼 역시 상형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었답니다. 사물을 본떠서 만드는 게 상형이었죠. 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우리 초성자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하니까 그 발음 기간을 본떠서 만들었잖아요. 발음을 하니까 발음 기간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여기 바로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바로 삼재라고 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상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 생각, 그 성리학에서 생각하는 우주를 구성하는 그 원리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 같은 걸 상형했다. 그래서 추상적 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상형을 했냐라고 본다면 천지인을 상형을 했어요. 그래서 천은 이제 하늘 천자죠. 그래서 하늘의 모습을 본따서, 그 땅이 평평한 모습을 본따서 그리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따서 이렇게 상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성자를 만들거나 중성자를 만들 때도 특히 이제 소성자를 만들 때는 중국의 성운학에 대한 초성의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성운학과 무관하게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운학의 영향을 받았죠. 안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중국의 성운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바로 성모와 음모, 그러니까 음절을 바로 이제 성모,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성모하고 이제 음모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우리는 어떻게 나눠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세 개로 나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선 특이하게 성모와 음모의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감이라는 글자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나눴냐? 바로 초성은 바로 이제 성모에 속하는 요렇게 나눴고요. 음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있는 중성자와 종성자 있죠. 요걸 합쳐서 음모,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게 바로 중국의 성운학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성운학에서는 이렇게 초성을 나누는 성모 이렇게 방식이 있기 때문에 초성을 만들 때는 중국의 성운학을 참고로 많이 했지만, 바로 우리 중성자를 만들 때는 성운학에서 중성만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중국의 성운학에서. 그래서 우리만의 독창적인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중성자를 만들었다. 이건 참고로 그냥 그렇구나,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 부분은 독창적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자로 역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래 하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역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무궁무진하게 이제 중성자를 만들어 나가야겠죠. 어떻게 만들었냐? 초출자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이 기본자끼리 이제 서로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합의성이라고 해서 합쳐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얘네들을 한번 합쳐서 이제 처음 나오는 초출자니까 처음 나오는 글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래하고 그러니까 땅, 하늘과 땅을 합쳐서 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게 땅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늘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어때요? 요 순서로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요 순서로 요렇게.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됐냐?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합쳐지는 오 이렇게 됐죠? 오. 그다음에 역시 그 다음에 여기요 땅, 사람과 바로 그 다음에 하늘이 합쳐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땅과 그리고 하늘이 밑에 있는 이렇게 우.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과 역시 하늘이 만나는 이렇게 이런 순서도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자끼리 조합을 해서요. 처음 나오는 글자인 오, 아, 우, 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여기 있죠? 소출자와 기본자인 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라는 것은 그냥 이가 아니고요. 반모음 이를 말하는 거랍니다. 자, 반모음, 모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현대국어 강의에서 이제 반모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살짝 스쳐 지나가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출자 처음 나온 요 글자하고 반모음 이를 합쳐서 만들었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반모음 이와 요가 합쳐지면 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요해서 요, 그죠? 이야해서 야, 알겠죠? 이유해서 유, 이어해서 여,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디자인상으로 바로 이로 합치지 않고요. 디자인상으로 바로 아래아를 여기다 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아래아를 그대로 여기다가 조합을 한 거예요. 아래아 붙여요.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요가 되죠. 아래아를 그대로 붙여요. 어떻게 돼요? 야가 되죠. 아래아를 밑에다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가 되죠. 아래아를 또 옆에다 붙이면 여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야 유여 해서 다시 나온 글자, 제출자를 만들게 되죠. 제출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본자인 바로 반모음 이를 합친 거기 때문에, 이 초출자에다 반모음 이를 합친 거기 때문에 어때요? 바로 반모음이 합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 반모음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반모음, 모음, 그리고 자음 이거 얘기를 했는데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생님이 역시 또 어디서 얘기를 했냐? 그 모음책에 현대국어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반모음 있고요, 반모음 있고요, 자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울리는 정도를 우리 공명도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게 가장 크게 울리냐? 바로 이제 모음으로 갈수록 가장 크게 울리겠죠. 그래서 보시면 반모음과 여기 오라고 하는 모음이 합쳐졌잖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울림도가 점점 커지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모음이 상향 이중모음, 위로 올라가는 이중모음이다. 모음이 두 개 합쳐졌지만 울림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향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Y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바로 어때요? 이제 이라고 하는 그 모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지금 가지고 있는 반모음을 우리가 Y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라는 반모음이 섞여져 있는 위로 올라가는 울림도가 위로 올라가는 상향 이중모음을 가지고, 상향 이중모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제출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학생은 상향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 알면 좋지만 모르면 헷갈리고 그렇게 학생은 그냥 이 어때요? 반모음이 앞에 있으니까 상향, 반모음이 뒤에 있으면 하향, 이렇게 그냥 암기를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공명도에 따라서 우리가 상향인지 하향인지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아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알면 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한 점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모음조와의 이런 관계를 글자 모양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모음, 음성모음 우리가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그렇게 음운 현상에서 그렇게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렇게 나누는 그거 모음들 간의 관계를 글자 모양에 담아내고 있는 게 바로 중성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을 본다고 있는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양의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땅에 이런 모습을 본다고 있는 의 같은 경우에는 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사람의 모양을 본뜨고 있는 이 같은 경우에는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바로 이제 중립의 모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원리를 보시면 어때요? 땅 위에 바로 누가 있는 겁니까? 하늘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 보시면 어때요? 이제 요나 오나 요 같은 경우, 그리고 아나 바로, 그리고 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때요? 땅 위에 있는 것이죠. 땅 위에 있죠. 땅 위에 하늘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사람과 하늘이 만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바로 이쪽에 속하는 모음이 바로 무슨 모음이냐? 바로 양성모음. 우리가 아시겠죠? 양성모음에 속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반대로 이 땅 밑에 있죠? 그리고 어때요? 사람과
하늘이 만나고 있지만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이거 경우에는 바로 오하고 우리가 오가 아니고 여기 뒤에 밑에 있는 우하고 유 그리고 어하고 여 이 경우에는 바로 무슨 모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음성 모음을 나타내는 거구나. 자, 이런 이제 모음자의 이런 모음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중성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양성 모음에 속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래아하고 그리고 아래아가 위에 올라가 있는 오 그리고 이렇게 되고요. 그 음성 모음에 속하는 거 요 반대가 되는 하고 그리고 우 그리고 이렇게가 우리가 이제 음성 모음에 속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에 속하는 이 같은 경우에는 중립 모음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다 됩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바로 중성자끼리 이제 합용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중성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성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상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획의 원리 있었잖아요. 근데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형의 원리하고 서로 합치는 이제 합용의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두 글자를 합쳤기 때문에 이자 합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앞에서 만들었던 글자 있죠? 우리 초출자에서 만들었던 오, 우어 있었죠?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하고 어를 합쳐서 워 이렇게 해서 와하 워 이렇게 만들고요. 요 하고 야 있죠? 합쳐요. 유야 이렇게. 그리고 유하고 여를 합쳐서 유어 이런 식으로 합치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바로 두 개를 합쳐서 와, 우어, 요와 그리고 유어 이런 식으로 두 글자를 합쳐서 만들게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발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어, 우어, 요야 그리고 유어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죠. 단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와하고 이제 워 같은 경우에 이제 발음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냥 와하고 워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과 같은 바로 W의 상향 이중 모음이에요. 그래서 상향 이중 모음이니까 어때요? 울림도가 높아지는 거구나. 어때요? 바로 이중 앞에 있는 반모음이 앞에 오는 거구나. 그래서 W계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오하고 이제 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반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역시 이제 헷갈리는 학생은 현대국어 강의에서 모음 체계를 찾아보시면 W계, Y계에 대해서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요게 이제 반모음이라는 거예요. 반모음 바로 이제 오하고 우 바로 이제 W가 이렇게 속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울림도가 높아지는 상향 이중 모음을 만들었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죠. 유아 그리고 유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용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던 글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자 합용이라는 것은 두 글자를 서로 합쳐서 쓴 거. 그리고 일상합자라고 돼 있죠. 이 경우에는 바로 1이 아니고 바로 이상합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글자 이하고 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고 이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는 역시 뭐겠어요? 바로 이제 W의 바로 반모음 이를 말하는 거겠죠. 자, 반모음 이를 어디다가 앞에서 만든 거에다가 합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모음 여기 이를 여기다가 합쳐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치냐? 역시 다 해봤던 거예요. 여기다가 반모음 이를 합쳐보세요. 반모음 이를 합쳐보세요. 그렇죠? 2에다는 합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또 5에다가 합쳐보시고 이렇게 합쳐보시고 이렇게 합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합치면 됩니다. 역시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합쳐보시고 자, 이렇게 이제 글자를 만들게 되면 몇 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자 중성과 서로 이제 이 반모음 이를 합친 거 이렇게 똑같이 아까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때요? 바로 10개의 바로 중성자를 만들게 됐구나. 근데 우리가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서 이제 아래아하고 의하고 뭐 이렇게 합친 것들은 뒤에 이게 반모음이 하나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반모음이 하나만 붙어 있고
하고 반모음이 뒤에 있죠. 울림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Y의 하향 이중모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이가 또 역시 어디요? 자, 이자 중성과 상합 앞에서 만들었던 이자 합용했던 여기다가도 우리가 이를 또 붙여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합쳐서 역시 반모음 이를 합쳐, 반모음 이를 합쳐, 그죠? 반모음 이를 합쳐, 반모음 이를 합쳐. 그럼 얘네들이 어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4개를 더 만들었다. 자세히 보시면 자, 요거나 요거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이미 앞에서 이제 이자하고 이렇게 합쳤죠. 한번 합친 데다가 여기 이미 합쳤잖아요. 이미 얘가 있는데 또 뒤에 얘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모음이 2개나 붙게 되는 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미 이제 합친 거에다가 다시 또 합쳤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앞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라고 하는 반모음 뒤에 또 요가 붙고 또 이제 이라는 반모음 뒤에 오가 붙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반모음이 또 붙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라고 하는 반모음이 붙고요. 그 다음에 아가 붙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반모음이 또 붙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반모음이 2개나 붙게 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중 모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앞에서 우리 선생님이 현대국어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제 단모음과 우리가 중모음 여러 가지 모음이 이제 이중모음 그 모음이 우리가 여러 가지의 반모음이 이제 몇 개가 붙었냐에 따라서 중모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중모음 중에 2개 바로 이제 반모음이 하나만 붙은 거를 이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반모음 하나만 붙었으면 원래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반모음이 2개나 붙게 되면 모음 몇 개 붙은 거예요? 3중이죠. 그래서 3중 모음이 되는데 3중 모음 같은 경우에는 중세 바로 지금 이때만 나타나고요. 현대국어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단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역시 중세는 어때요? 3개 모음이 합쳐진, 그치? 반모음이 2개나 합쳐진 3중 모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앞에서 여기 이 글자는 사용된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 글자에 붙었던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이 글자 역시 어때요? 실제로 사용된 적은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공부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성했고 중성했으니까 이제 종성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종성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거 있죠? 바로 뭐였어요? 바로 종성, 부영, 초성이랑 또 팔정성법 이제 많이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종성은요, 우리가 초성은 아까 뭐였어요? 뭐 상형도 하고 막 가액도 하고 막 중성 같은 경우에는 또 상형도 하고 하병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종성은요, 만들었을까요? 딱 보니까 따로 만들지는 않았네요. 만들지 않고요. 자, 이 멋있는 말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 뭐라고 하냐?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요. 이제 한자는 이제 종성, 이제 종성 마지막 마지막 소리인 종성은 다시 용 사용한다. 어떻게? 초성을요. 그래서 종성은요, 어떻게 한다고? 종성을 다시 초성을 쓴다. 그러니까 종성은 따로 안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이죠? 만들었으면 또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종성은요, 따로 만들지 않고요. 우리 만들었던 초성이 있었죠? 상형을 해서 가획을 했던 우리 초성 만들었던 거.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 이렇게 만들었던 거. 요거를 그대로 종성에 쓴다. 라고 하는 그 규정이 바로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말입니다. 다행이죠. 안 만들어서. 자,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은 다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는데.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당시에 이제 그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들이, 초성과 종성이 같은 자음 글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따로 안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종성은 종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요. 바로 초성자를 다시 가져다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그러면 초성에 있는 글자를 전부 다 종성에 쓸 수 있다라는 거네 라고 이렇게 맞춤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단지 제자, 바로 글자를 만든 규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안 만들었다고. 그냥 초성에 있는 거를 종성에 다 쓸 수 있다고. 이렇게 글자를 만들겠다. 종성은 그런 식으로 글자를 하겠다. 글자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제자 규정인 것이지. 우리가 맞춤법 진짜 이제 글씨를 쓸 때 그렇게 썼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안 만들었다고. 안 만들고 그냥 초성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종성에 쓴다고. 알겠죠? 그냥 초성에 있는 초성에 있는 글자를 종성에 그대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그게 뭐라고? 바로 글자를 따로 안 만들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제자 규정. 그러니까 글자를 만드는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쓸 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쓴 게 아니고, 실제로 쓴 바로 맞춤법 규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단지 그냥 초성의 글자를 가지고 종성을 쓰겠다라고 하는 제자 규정인 거죠. 글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화 개봉 시대에 이제 주시경 선생님이 우리나라 이제 맞춤법을 뭔가 제대로 된 통일된 맞춤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 때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종성, 부영, 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맞춤법을 보시면 어때요? 초성에 있는 글자를 진짜 치읓자 다 쓰고요. 뭐 피읍을 쓰고요. 이런 식으로 초성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러니까 지금의 맞춤법 규정을 만들 때 밑에 진짜 글자를 다 쓰잖아요. 초성에 있는 글자를 가져다가 그렇게 제정하게 된, 영향을 미치게 된 그 규정이 바로 훈민정음 본문에 있었던 바로 종성, 부영, 초성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종성, 부영, 초성은 딱히 종성을 만들지 않고 초성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쓰겠다. 그런 식으로 글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제자 규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글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실제로 그런 글자를 어떻게 썼느냐? 그게 바로 팔종성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이제 글자를 어떻게 썼냐? 에 관련된 게 바로 이제 팔종성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종성법이라고도 하고 팔종성 가족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팔종성법에서 종성에는 8개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또 역시 팔종성, 종성에는 8개만 가능하다. 어때? 족은 발이 아니고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성에는 8개만 쓰는 것도 우리가 가히 만족하게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성에 쓰는 것은 가히 8개의 종성으로서 가히 만족하면서 쓴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받침에는 8글자만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쓰는 거는 아까 이제 제자 규정이죠. 글자는 딱히 안 만들고 그냥 초성에 있는 글자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종성, 부영, 초성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종성을 쓸 때는 어떻게 했냐? 팔종성법이라고 해가지고 종성에는 8글자만 쓰게 됐던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한데, 우리가 음소적 표기법, 뭐 형태 음소적 표기법 이렇게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에는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지금은 소리 나는 대로 안 쓰죠.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어때요? 바로 요즘에는 원형을 밝혀서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싶다 뭐 이렇게 할 때 옛날에 우리가 중세 시대였대요. 보고 뭐 싶었을까? 보고 싶어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보고 싶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의 표기법이죠. 지금은 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때요? 그 원형을 밝혀서 적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세 시대에는 보고 싶어처럼 어때요? 바로 소리 나는 대로 썼던 것이죠. 자, 왜 소리 나는 대로 당시에 중세 시대는 쓰게 되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하나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제자를 그렇게 만들었던 정신이 있다. 여러 가지 정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담겨 있는 훈민정음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세종에 바로 이제 애민정신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 훈민정음을 쓰는 한글을 창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성들이 쉽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한자를, 그래서 창제하게 됐다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종의 애민정신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린 백성이 니르고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쉽게 펴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글로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서 창제했다. 이제 그런 세종의 애민 정신이 담겨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겁나 어려웠겠죠. 우리가 이제 맞춤법 같은 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손에 익어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쓰지만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 10%를 이렇게 들리는데 보고 싶어 이렇게 들리는데 이렇게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받아쓰기 연습을 했나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건 그렇게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 작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쉽게 쓰는 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표기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사실은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방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글자인 만큼 어때요?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써라. 이렇게 표기법을 그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에는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쓰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그거랑 생각을 해보시면 자, 훈민정음 해례본 종성회의 규정을 보시면 팔종성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받침에는 어때요? 팔종성 가조경이라고 해서 바로 받침 종성에서는 바로 8글자면 좋기 어때? 좋기 쓸 수가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성에는 8글자만 쓰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까 뭐라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고 했죠. 우리 중세 시대는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바로 이렇게 종성에선 8개만 소리가 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종성에서 해보니까 발음을 해보니까 8개만 소리가 나더라. 그러니까 8글자만 종성에 쓰자라고 하는 게 바로 팔종성법이죠.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종성부영 초성은 뭐라고요? 종성은 다시 초성을 쓴다고요. 종성을 따로 안 만들었다고요. 초성 글자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글자를 만든 그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이제 맞춤법에 가서는 어떤다고요? 발음이 8글자밖에 안 나더라. 발음이 해보니까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해보니까 종성에서는 8개밖에 발음이 안 나더라. 그러니까 8개만 쓰자라고 하는 게 바로 팔종성법, 팔종성 가조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8개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써놨죠. 기역 그리고 꼭지 달린 옛니응이라고 하죠. 꼭지 달린 옛니응. 그래서 우리가 받침에서 소리가 나는 이응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침에서 뭐 강 했을 때 이거는 소리값이 진짜 있는 이응이잖아요. 이 이응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 그리고 니음, 비읍, 미음, 시옷, 리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이죠. 지금 보통 이제 암기를 할 때 이제 애들이 암기를 할 때 어떻게 암기를 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강원도, 노부모, 사랑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받침 위치에 8개의 자음만을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 실제로 발음을 해보니까 받침에는 8개만 우리가 발음을 하기 때문에 그 8개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게 팔종성법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음절말 위치에서 중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음절말 위치에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한 것.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이것을 바로 이제 음소적 표기법, 유식한 말로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현대와 같이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을 우리가 형태 음소적 표기법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그 설명이 이제 그 훈민정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벚꽃이라든가 우리가 벚꽃 아시죠? 이화 여자대학교 그처럼 우리가 그 벚꽃 그 봄에 피는 그 벚꽃을 얘기하는 걸 합니다. 봄에 피는 벚꽃이라고 생각하세요. 봄에 피는 벚꽃. 자, 그래서 벚꽃 그 여수가 여기에 보시면 여자란다 그거 뭐니 여우의 가죽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우의 가죽 했을 때 우리가 받침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벚꽃이라든가 여스갓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런 글자 등에서 받침은 시옷자로 가히 통용할 수 있으므로 가히 쓸 수가 있으므로 오직 시옷자만 쓰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포인트 되게 봐야 될 경우는 이 예시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가 있더라. 이제 훈민정음에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곧하고 갓을 보세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소리가 어떻게 난다고? 이 지읒과 치읓이 우리가 음절 말에서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 중세 시대에는 바로 시옷자로 통용할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시옷으로 소리가 난다고 실제 소리는 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표기를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시옷으로 소리가 나니까 지읒과 치읓이 우리가 원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리 나는 대로 지읒이 시옷으로 소리 나더라. 그리고 치읓이 그리고 시옷으로 소리가 나더라.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대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8글자만 우리가 종성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요. 8글자만 우리가 종성에서 쓴다라고 하는 규정을 우리가 팔정성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현대국어를 하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발음을 해보니까, 발음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표기와 다르게 발음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가, 느, 다, 란, 물, 그리고 빵,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고 했죠.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그래서 사실 글자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개로 발음이 나는 여러 개로 쓰지만은 실제 발음은 이렇게 어떻게 가느다란 물방울로 소리가 나더라라고 하는 이제 발음 규정이 바로 현대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우리가 실제 표기는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실제로 부엌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부엌 이거 어떻게 씁니까? 요렇게 쓰죠. 표기는 이렇게 쓰죠. 근데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 역자만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기억으로 소리가 나더라. 음절의 끝소리에서. 이게 바로 이제 현대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면서 발음만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어때요? 그 중세 시대는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나면 표기도 기억으로 표기를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 기억으로 소리가 나면 기억으로 표기를 한다. 이게 바로 팔정성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대 국어로 가게 되면 이제 칠정성법이라고 해서 이제 7개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이제 근대 국어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한번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중세 시대 때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종성에서 어떤 것이 소리가 났냐 했을 때 현대 국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현대 국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좀 차이점이 있나요? 딱 봤을 때 시옷이 들어가 있죠. 특이하게.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 국어에서 우리가 음절에서 우리가 끝소리, 음절의 끝소리에서 종성에서 시옷 발음이 납니까? 전부 다 디귿으로 통일이 됐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중세 시대에는 어때요? 바로 디귿의 발음과 시옷의 발음이 종성에서 구별이 됐구나 라고 하는 이제 큰 차이점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은 디귿으로 전부 통일이 됐잖아요. 음절의 끝소리에서 종성에서 전부 디귿 소리만 낼 수 있는데 시옷 소리를 우리가 딱히 이제 내지 않고 시옷도 표기는 시옷으로 하지만 디귿으로 소리를 내죠. 하지만 중세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종성 표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렇구나. 바로 종성에서 바로 디귿 소리와 시옷 소리가 현대국어와 다르게 구별이 됐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왜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근대 칠정성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근대로 가게 되면 어때요? 이제 7개만 소리가 나서 7개만 표기를 하는 이제 그게 칠정성법인데 바로 지금 얘기를 했던 디귿, 시옷의 변화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칠정성법은요, 보면은 이제 허용 규정이에요. 딱 필수적인 맞춤법 규정이 아닌데, 거의 중세 한글 문헌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지켜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의 중세의 모든 문헌에서는 팔정성법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팔정성법을 다 썼냐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팔정성법을 쓰지 않고, 아까 말했죠. 음서적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은 바로 형태 음서적 표기가 드러나 있는 문헌이 있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세종이 직접 편찬과 간행에 참여한 문헌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용비어천가, 바로 월인천강지곡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아까 우리가 곧이라고 쓰더라도 그 발음을 곧 이렇게 시옷으로 우리가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라고 했던 게 팔정성법이었잖아요. 근데 세종이 직접 편찬을 하거나 그리고 간행에 참여했던 바로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그 지호 그대로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지호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쓰더라라고 하는 특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세종은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걸 알고 있었어.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맞춤법을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백성들이 쓰는 뭐 그런 거에는 전부 다 소리 나는 대로 써라. 이런 식으로 팔정성법을 얘기를 했던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세종 자체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직접 편찬과 간행에 참여했던 바로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소리 난 대로 쓰지 않고 원형을 밝혀서 진짜 원형을 밝혀서 적는 형태 음소적 표기가 드러나 있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성에서도 우리가 병서어를 했는데요. 나란히 썼는데 어때요? 초성처럼 역시 이렇게 흑 했을 때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거 기역 시읒 그리고 탁 했을 때 이렇게 리을 기역 시읒 이런 식으로 이어서 종성에서도 병서 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을 이제 만들었다면 그 글자들을 이제 조합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쓸지를 정해야겠죠.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제 부서, 바로 이제 붙여 쓰는 거예요. 붙여서 쓴다. 붙여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받아쓰기도 했고 초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를 쓴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그 옛날에 처음 한글을 접했던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글자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이제 처음 나왔어. 그럼 그걸 어떻게 쓰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글자 이렇게 쓸 때 글자를 쓸 때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처음 나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제 부서, 바로 붙여쓰기 규정입니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자를 어떻게 합쳐서 이제 하나의 글자를 이제 만드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굉장히 이제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쓰는 거를 보시면 네모꼴의 형태로 이렇게 글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한자를 보시면 우리가 한자 이렇게 보시면 네모에 딱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글자라는 거는 자꾸 이렇게 네모 형식으로 해야지라는 게 은연중에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그렇구나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이제 엄청 간단하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민정음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래 하자 그리고 오, 우, 요, 유는 초성자의 아래에 붙여 쓰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씁니까? 초성자 여기 아래에 요 아래에 쓰죠. 이거 어떻게 씁니까? 초성자 아래에 쓰죠. 여기 아래에 쓰죠.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 또 이나 야, 여는 초성자의 오른쪽에 붙여 써라. 그렇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씁니까? 기할 때 여기 오른쪽에 쓰죠. 가 쓸 때 어떻게 써요? 왜 오른쪽에 붙여 쓰죠. 이제 이런 규정을 얘기한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훈민정음 합자에 보시면 이제 합쳐서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를 보시면 종성자 가운데 둥근 것과 가로로 된 것은 그것은 이제 이것을 말하는 거죠. 둥근 것과 그쵸? 가로로 된 것은 초성자의 아래에 쓰고 그렇지? 세로로 된 것 그치? 세로로 된 것은 바로 초성자의 오른쪽에 그리고 종성은 초성, 중성 아래에 쓰는데 그렇죠? 종성은 초성과 중성 아래에 우리가 글자를 쓰게 되죠. 이렇게 니은 같은 경우
경우에 리을 초성과 으라고 하는 종성 아래에 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얘까지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군자, 이제 군자도 이게 자, 군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밑에 이제 종성에 니은이 구의 아래, 그치? 아래에 써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업자죠. 이 업에서 어때요? 밑에 있는 이 비읍이 밑에 있는 비읍이 아래 따위에 있는 것과 같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예시까지 딱 들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를 합쳐서 어떻게 하나의 글자를 쓰느냐에 관련된 것이 바로 부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조하고 이제 방전법을 보도록 합시다. 역시 이것도 이제 글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역시 이제 중국의 의문학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우리가 이제 글을 배우다 보면 성조 언어잖아요. 중국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이제 우리 글에 이제 성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방점의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 중세 시대에 우리의 글자는 성조가 있었구나. 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소리의 높낮이 바로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때요? 점을 찍는 법이에요. 그래서 글자 왼쪽에 바로 이제 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평성, 상성, 거성이 있는데 가장 낮은 소리, 그래서 가장 낮은 소리일 경우에는 이렇게 점을 찍지 않았고요. 상성은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 그래서 돌 같은 경우 돌 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점을 2개를 찍었구나. 왜냐하면 보시면 이게 낮은 성조인 평성과 여기 뒤에 할 거성은 가장 높은 소리를 말하거든요. 높은 소리인 거성이 그러니까 평성에서 거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성조를 이렇게 2개를 찍어주게 된 거죠. 여기 점 하나 이렇게. 자, 그리고 가장 높은 소리가 바로 이제 거성이고요. 이거는 점 하나를 찍어서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게 딱 글자가 나왔을 때 점이 없으면 가장 낮은 소리인 평성을 표시했구나. 점이 2개가 있으면 그렇구나. 낮은 소리인 평성에서 거성으로 가는 바로 상성을 표시한 거구나. 점이 하나 있네. 그러면 가장 높은 소리를 나타낸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점을 통해서 이 성조가 평성인지 상성인지 거성인지 알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막 암기할 필요는 없고 옆에 찍혀져 있는 이제 여러분들 방점을 보고 성조를 아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입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입성은 이제 빨리 끝나는 소리를 우리가 이제 입성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입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빨리 끝나는 소리. 그래서 받침이 있죠. 받침이 보통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여서 붓, 낫, 못 이렇게 알겠죠? 이게 빨리 끝닿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받침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으로 끝나는데 어때요? 이 중에 종종 점이 찍혀 있는 게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세트로 묶는 거예요. 평성, 상성, 거성 세트로 묶고 그다음에 입성은 따로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끝나는 소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점이 없는 입성인 경우도 있겠죠. 점이 없는데 밑에 비읍, 디귿, 기역으로 끝나는 소리 붓 이렇게 이런 경우에 평성적 입성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점이 2개가 찍혀 있어. 상성이죠. 근데 빨리 끝났죠. 비읍, 디귿, 기역으로 끝났죠. 낫 이렇게 이렇게 끝나도 딴 어디 상성을 못하겠다. 자, 이렇게 있겠죠. 알겠죠? 여러분들은 점이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라는 거 이렇게 끝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상성적 입성. 그리고 역시 점이 하나 찍힌 건 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높은 소리인데 받침이 비읍, 디귿, 기역으로 끝났으니까 빨리 끝나는 우리 입성을 나타낸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바로 거성적 입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조나 방점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점이 찍힌 것을 보고 앞에 평성인지 상성인지 거성인지 알면 되고 밑에 받침을 보고 비읍, 디귿, 기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입성인 거구나. 그리고 점을 봤을 때 점이 2개가 찍혀 있으면 상성적 입성이구나. 없으면 평성적 입성이구나. 이런 걸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공부가 됐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어서 이제 표기법과 의문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동국정식 표기라든가 연철에서 중철에서 분철로 넘어가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그리고 음소적 표기 하고, 이제 또 그와 다르게 이제 바로 이제 형태를 고정시켜서 적는 형태 음소적 표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